편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8월 19일 월요일입니다. 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이해랍니다. 이달 초에 참 힘들었는데 지난주에 어느 정도 이 만회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그쵸. 됐죠. 네. 이 회복세를 이어갈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한 주입니다. 이번 주 후반에 7월 FOMC 의사로 공개라든지 그쵸. 네. 또 파월 또 발언도 있을 예. 거고요. 또 우리 시작으로 돌아오면 한은 금통위 통화정책 방향 회의 그쵸. 등 예. 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들이 상당히 무게감이 있을 테니 나중에 지나고 봤을 때 좀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그렇죠. 또 잭슨홀 이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이제 기조연설이 준비가 돼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9월 금리 인하 관련돼서 어떤 시그널을 구체적으로 줄 것이냐 여부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전체적으로 미국 경기의 위축에 대한 일단 불안감,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시장의 불확실성이었는데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어느 정도 해소된 거 이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일단 기본적인 어떤 큰 어떤 충격에 대한 불안감 이 부분이 해소됐다라는 게 장이 많이 오르지는 않아도요 일단 마음의 큰 불안감은 네, 좀 맞아요. 덜어낸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네, 현재 구간 10시 1분 지나가고 있는데 네. 양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그쵸. 움직이고 있습니다. 좀 힘을 낼 수 있을지 오늘도 마켓나우 2부와 네. 함께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먼저 주 이슈부터 체크해 주시죠. 예, 지금 어떤 섹터들 움직이는지 바로 보시죠. 19시 때 장 초반보다는 지금 이제 혼조세 느낌이 좀 납니다. 장 초반만 해도 전체적으로 좀 빨간색을 그리는 섹터들이 좀 많았는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파란 섹터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큰 틀에서 보면 계속해서 이 엠폭스 관련주, 진단키트 관련주, 코로나19 관련주들 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약세 쪽에서는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가 모처럼 좀 올라온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한 섹터들 보니까 보험과 은행 등 금융주들이 간만에 또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장 초반보다는 조금 버블의 사이즈가 줄긴 했습니다만 정고체 쪽도 오늘 좀 이슈가 있어서 잠시 후에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마스크도 역시 이제 코로나19 관련적으로 묶으면 될 거겠고요. 제약 보유는 여전히 상승 흐름 오늘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조선 쪽 괜찮고 그다음에 열폭주는 오늘 이 보험과 관련돼서 잠시 후에 좀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반도체 이쪽 오늘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고 보니까 이제 SK하이닉스도 오늘 좀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지난주까지 참 많이 또 반등을 했었죠. 전체적으로 오늘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섹터별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폭스, 코로나19 진단키트, 그다음에 마스크까지 묶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엠폭스로 오늘 가장 크니까 들어가 보겠습니다. 엠폭스가 좀 전체적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사실 우려했던 거는 현재는 아프리카에서만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 감염자가 이게 다른 지역으로 확산이 되느냐 이 여부였는데요. 그거에 대한 이제 최신 기사가 나왔는데 확산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사 들어가 보면 파키스탄에서 환자가 발생을 했고요. 스웨덴에서도 감염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일단 WHO 세계보건기구는 이제 글로벌 경계령을 이제 내린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 두 곳 파키스탄 환자는 지금 중동에서 국내에 들어왔던 귀국했던 사람으로 확인이 됐고 스웨덴은 좀 왔다 갔다 해서 아주 확실하게 어떻게 해서 원인이 좀 됐는지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엠폭스 상황이 좀 이렇고요. 일단 엠폭스 주가부터 먼저 좀 보겠습니다. 파미셀, 시젠, 진매트릭스, 에스바이온스 이렇게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오늘 확실히 보시는 것처럼 버블 사이즈도 크고 색깔도 진했고요. 전체적으로 등락률도 오늘 상당히 좀 강하게 두 자릿수 이상으로 대부분 좀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파미셀은 17%, 시젠도 그렇고요. 캐스피온도 역시 17% 가까이 강하게 오르고 있고 진매트릭스도 13% 넘게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 환자가 6주 만에 22배가 늘어났죠. 그래서 이 치료제와 진단키트 품귀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단키트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좀 보겠습니다. 시젠, 파미셀, 진매트릭스, SD바이오스는 다 똑같죠. 그다음에 수젠텍 하나 추가돼서 6% 넘게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계약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학생들, 이 감염자들이 좀 늘어날 여지가 굉장히 높다 이런 판단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진단키트를 좀 찾는 수요는 굉장히 늘어났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간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매출이 발생을 안 하니까 대부분의 진단키트 만드는 회사들이 이제 다른 쪽으로 라인을 좀 돌렸겠죠. 그건 뭐 당연한 건데. 근데 갑자기 또 이렇게 감염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공장 라인을 다시 멈추고 다시 이제 진단키트 쪽으로 라인을 바꾸는 과정에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는 수급이 좀 밸런스가 깨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당분간 진단키트 관련주들 역시 수요 급증에 따른 그런 수혜 예상이 좀 된다 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관련돼서 지금 백신이 그동안에 들어와 있던 것들이 이제 유효기간이 지나면 폐기를 해야 됩니다. 이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는 건데 마음은 지금 급한데 백신이 좀 넉넉히 있어야 될 텐데 지금 국내에 쌓이는 백신이 좀 보유하고 있는 백신이 좀 하나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백신 또 추가 구입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바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코로나19 관련주도 함께 보면 시젠 파미셀은 같이 들어있고 진메트릭스까지 같이 들어있고 우정바이오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K바이오도 13% 넘는 그런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또 외부적인 또 내부적인 특별한 어떤 뭐 재료가 호재가 됐든 악재가 됐든 특별한 재료가 있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 이 코로나 관련주들,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유독 시장에서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의 매기가 이쪽으로 다 지금 몰려가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전고체 쪽 섹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아까보다 조금 커지긴 했습니다만 장 초반보다 좀 줄어들긴 했는데 전고체 관련된 기사 먼저 들어가 보면요. 어쨌든 정부는 이 전고체를 이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이슈에 있어서는 결국은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LG 엔솔이라든가 SK SDI라든가 삼성 SDI라든가 이게 SK온 등 배터리 3사랑 회의를 좀 가졌었고요. 적극적으로 전고체 좀 개발 좀 땡겨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R&D 지원도 좀 늘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전기체와 관련돼서는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본격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기업들도 이 개발 속도를 좀 당기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만큼 현재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게 삼성 SDI가 가장 빨라도 2027년이고 LG 엔솔이 2029년, SK온이 지금 2030년 양산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회사들도 적극적으로 좀 개발에 나서면서 1, 2년에 좀 당겨질 수 있을지 이게 상당히 좀 주목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전고체 개발이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더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 일단 현재로서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고체 관련주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농화성 19%, 이숲 스페셜 케미컬 12%, EV 첨단 도자 11%, 레몬 4%,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4% 각각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섹터는 보험하고 열폭주 관련주를 좀 묶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주부터 먼저 좀 들어가 볼까요? 예. 전기차가 이게 화재가 잇따르고 또 전기차는 일단 화재가 나면 전소입니다. 거의 대부분. 일반 자동차하고 좀 사고의 수준이 좀 다른 거죠. 결국 이제 그렇게 되면은 보험사에서 물어줘야 될 보험금이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반파하고 전파하고는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 전기차 보험료에 대해서 손을 좀 대야 될 상황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보험사들도 손해보험사들도 이렇게 되면 당연히 전기차에 대한 이 보험료를 높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보험료 올라가면 당연히 손해보험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지가 좀 나빠진 부분을 좀 메꿀 수도 있고 또 보험료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바로 수익에는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나타날 수가 있는 건데요. 화재 폭발 손해액이 건당 1,314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높은 거죠. 그래서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 점 때문에 오늘 보험주들이 강세를 보고 있습니다. 종목들 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은 이제 손보사는 아니고 생보사인데 어쨌든 4% 넘게 오르고 있고 동양생명도 마찬가지고 한화손보가 오늘 3.6%, 코리안리는 재보험사죠. 이 보험사들이 코리안이라는 재보험사에 보험을 다시 듭니다. 손실을 모두 다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고 DB손해보험은 2% 가까이 각각 오르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긴 했는데 어쨌든 이 보험 관련주들은 이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더
길게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열폭주도 나온 김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인천에서 이제 화재 사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사실은 이 스프링클러 문제 때문에 이 피해 규모가 훨씬 더 커졌죠. 비슷한 사건이 포르투갈에도 발생을 했습니다. 포르투갈의 리스본 국제공항에 있는 렌터카 이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을 해서 200대가 전소를 했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화재 원인이 밝혀지진 않는데 그중에 테슬라 전기차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 테슬라 전기차가 있어 이제 이번 화재가 비롯됐다 이런 분석이 일단 현지 언론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확인이 된다고 그러면 역시 이번 포르투갈 화재 사건 역시 전기차에서 화재가 다른 주변에 있는 차까지 확산된 또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열폭주 관련주들 오늘 또 시장에서 관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열폭주 관련돼서는 이제 BMS라고 하는 이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이 시스템 이거를 이제 화재에서 좀 보호해주는 이런 어떤 기술과 관련된 그런 회사들이 주로 관심을 좀 받고 있는데요. 캠트로스가 6% 넘게, KNS 4% 넘게, 나머지 회사들은 한 2, 3% 정도 이렇게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특히 이제 BMS 관련해서는 현대차와 기아가 그동안 오랫동안 준비를 해온 그런 기술들을 이미 한번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어쨌든 특히 이제 현대차와 기아의 이 BMS 관련된 어떤 부품이나 장비 이런 기술력을 좀 갖고 납품을 하는 이런 회사들 중심으로 열폭주 관련주들을 좀 보시면 그래도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좀 잘못된 회사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시장 상황 저희도 좀 봤는데요.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는 다시 전체 화면을 좀 가주실까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일단 특별한 재료가 없다 보니까 엠폭스 관련된 이 코로나 관련된 쪽으로 시장이 좀 매기가 좀 몰려가고 있는 집중돼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슈 브리핑 여기서 마치고요. 계속해서 이데일 파트너와 함께 종목 얘기들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 보시겠습니다. 종목 전략 이어서 챙겨보겠습니다. 우상향 투자클럽 안상윤 이사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종목 얘기 바로 이어가 볼게요. 장초보다는 이 빨간불 켠 섹터들이 좀 줄기는 했어요. 네. 일단은 좀 이 와중에 강한 상승세 눈여겨보고 있는 쪽 먼저 보겠습니다. 어느 쪽부터 볼까요? 네, 우선 화장품 관련된 섹터 좀 한번 살펴볼게요. 화장품 관련돼서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올 2분기에 보유한 애플 주식 절반가량을 매도하고 미국 화장품 업체인 울타뷰티 주식을 약 3,620억 원가량 매수했다는 소식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울타뷰티는 국내 올리브영과 비슷한 업체로 500개 이상의 브랜드가 입점해 있고 미국 내 1,300여 개 매장을 두고 있는 미국 유명 화장품 판매 유통업체로 버핏이 해당 업체의 가치를 저평가됐다고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국내 화장품 업체들이 미국 진출을 활발히 하고 있고 실적도 개선되니 연동이 되어서 화장품 업계에서는 호재로 인식을 하고 해외에서 K뷰티가 각광을 받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이 화장품 업계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성과를 내는 기업들이 증가할 것이고 그에 따라 업종 주가도 상승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목 한번 먼저 보시면 마녀공장 보시겠습니다. 마녀공장은 천연 유래 성분의 자연주의 기능성 스킨케어 제품을 판매하는 화장품 브랜드로 클렌징, 앰플, 에센스 및 비건 화장품을 주요 제품으로 판매합니다. 마녀공장, 아워 비건과 같은 기초 화장품 브랜드와 향 특화 브랜드인 바닐라 부티크,
색조 화장품 브랜드 노머시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녀공장은 울타뷰티에 입점해 있고 판매 채널이 SNS로 점차 확장되고 있어서 중소형 브랜드사의 해외 진출 수요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젊은 세대의 SNS 쇼핑 선호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화장품 업종의 성장성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네. 예, 차트 보시면은 일봉상 26,000원 부분에 매물대를 뚫어주면 큰 시세가 예상됩니다. 예, 26,000원을 돌파 여부를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 살펴본 화장품주 마녀공장이었는데요. 지난주에 이 결국 버크셔 해서웨이 네. 발 주요 호재로 화장품주들이 조금씩 다시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 가운데 마녀공장을 주목을 했습니다. 네. 안상윤 이사는 주요한 가격대 제시를 했으니 그 가격대 넘는지 좀 모색하는 구간이라고 했으니 전략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종목 더 볼까요? 이번에는 어느 쪽 볼까요? 그 제조업체는 한국 화장품 아, 제조업체 예. 보겠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는 기초 화장품과 색조 화장품 등 1,600여 종류를 생산하는 OEM 및 ODM 화장 제조 전문 업체로 한국 화장품 등 6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국제 규격인 ISO 인증까지 획득하여 글로벌 시장에 맞는 기업으로서 개선되었으며 산하기술개발연구원에서 스킨케어, 메이크업 본부 등 연구 협력팀을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매출액은 830억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50%가량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3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0% 증가로 호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한국 화장품 제조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예. 여기에서 69,000원 이제 매물대를 지지를 하면은 2차 상승 파동 가능성이 있고요. 69,000원을 이탈 시에는 단기 추세 이탈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 화장품 제조입니다. 호실적을 주요 포인트로 꼽았는데요. 69,000원 선 지지하면 다시 한번 상승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을 깨고 내려간다면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 유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전략 챙겨볼 수 있었고요. 제가 또 궁금한 쪽에 있어서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네. 실리콘투는 어떻습니까? 네, 실리콘투도 요즘 좀 핫한 종목이죠. 실리콘투는 전 세계 160여 개국 이상의 나라에 400여 개 화장품 브랜드를 자사 플랫폼 스타일 코리안닷컴을 통해 이모스 역직구 판매, 기업 고객에게 판매하는 수출업체입니다. 실리콘투는 2012년부터 화장품 유통업을 시작했고 2015년 미국 현지 법인을 시작으로 여러 해외 지사를 운영하며 각 지역에서 영업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습니다. 네. 2020년에는 물류센터 무인화 시스템까지 도입하여 인프라 우위에 있으며 국내 화장품 수출 유통 업체 중에서 해외 다수 지사를 운영하며 물류 시스템을 확충한 유일한 회사로 파악됩니다. 실리콘투는 전 세계 K뷰티 수요 증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 수출은 2019년에서 2023년 연평균 8% 성장했는데요. 대부분 수출로 구성된 실리콘투의 동일 기간 연평균 매출 성장률은 5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매출액은 3,300억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140% 증가했고 예. 상반기 영업이익 또한 68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0% 증가하며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일봉 보시면 5월에서 6월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현재는 좀 조정 구간에 있는 자리입니다. 4만 원 부분을 이탈을 하면 하락 추세로 갈 수 있는 점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화장품 관련 종목을 세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골고루 모아오셨어요. 브랜드사, 제조사, 그리고 유통사까지. 마지막으로는 실리콘투 살펴봤는데요. 현재는 좀 조정 구간에 진입해 있다. 요 4만 원 선, 이 부분을 중요한 가격대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코로나. 안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코로나 관련주. 네. 우리 아까 임종윤 앵커께서도 브리핑에서 짚어줬는데 네. 환자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나 봐요. 네, 많이 지금 늘고 네.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선 저희 코로나 부분에서 마스크 쪽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이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진단키트와 이제 치료제에 더불어 마스크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6월 말부터 다시 증가해 8월 2주차에는 1,358명으로 올해 가장 높은 수준으로 7월 3주차 대비 500% 급등했다고 하며 학교 개학과 맞물리면서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종목으로는 저 웰크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 네, 웰크로는 극세사로 제조된 침구 및 고기능성 생활용품을 제조 판매가 메인으로 리빙, 극세사 클리너를 비롯한 나노 섬유, 친환경 섬유 등 개발을 통해 섬유 산업 전반에 걸쳐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예. 웰크로는 마스크용 필터를 제작하고 마스크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네. 예, 우선 주봉을 보시면은 3,500원 라인을 뚫어주기 전에는 지금 하락 추세였는데 지금 3,500원을 지금 근방에서 지금 움직이는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거 돌파할 때는 한 번 더 보시고 현재에서는 좀 불확실성이 좀 있는 보이는 자리라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재확산되면서 이 관련주들이 순환매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인 웰크론 살펴봤고요. 또 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나리자 보겠습니다. 모나리자요? 네. 네. 모나리자는 다들 아시겠지만 뭐 화장품, 물티슈, 기저귀, 위생용품과 마스크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네, 차트를 바로 보시면은요. 특이한 점이 이제 6월 4일하고 5일인데 급등하고 급락했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모나리자가 인도네시아 제지회사에 매각된다는 소식에 큰 변동성을 보였었습니다. 네. 네, 주봉을 한번 보시면은요. 주봉상 보면은 전체적으로 좀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재료에 따라 가지고 지금 변동성은 클 것으로 보이니 네. 예, 좀 단기적인 포지션으로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어서 단기적인 그런 관점에서의 시선을 네. 갖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나리자였고요. 한 곳 더 살펴볼게요. 네,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KM입니다. KM이요. 예, KM은 반도체 산업의 클린룸에 사용되는 와이퍼, 글러브, 방진봉 같은 소모품을 제조 판매가 메인이고요. 마스크 같은 생활용품 사업 부분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차트 바로 보시면은 좀 주봉으로 이거 보시면은 주봉도 이제 모나리자와 좀 비슷하게 그렇네요. 네, 큰 이제는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마스크 이슈가 사실 또 저희가 얼마 갈지 확실치를 않으니 현재에서는 좀 단기적인 포지션으로 이게 대응하는 것이 좀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짚어주신 종목들은 사실 이 호재성 이슈라고 하기 조금은 민망하나 예. 어찌됐든 뭐 증시에서는 호재성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이슈가 어느 정도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에 유의하면서 종목들을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엠폭스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 두창 관련 종목들인데 관련해서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경계태세를 바짝 좀 조이는 모양새예요. 예, 맞습니다. 이제 엠폭스 관련해서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계보건기구에서 엠폭스에 대해 국제공중 보건 위기 상황을 다시 선포하고 국내 검역을 이제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에 해제한 엠폭스 위기 경보는 재발령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올해 들어 지금까지 국내 확진 환자는 모두 1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이면 당장 국내에서 급격히 확산할 위험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교류가 많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확산할 경우 안심할 수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병청은 현재 엠폭스를 예방하는 두창 백신 2만 도스와 치료제 500명분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며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네.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고요? 대응할 수 있다는 있다고요? 입장입니다. 예,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종목 보시면 파밀셀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파밀셀은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 제조 판매 연구 개발을 위한 바이오 사업과 연소를 억제하는 친환경 난연제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한
바이오 제약 기업입니다. 예. 예, 줄기세포는 인체의 모든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세포로 재생의학 분야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연구 대상이며 난치병 치료, 손상된 조직 재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줄기세포를 활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줄기세포 시장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파미셀 같은 경우 상반기 매출액 287억 원, 영업이익은 2억 원으로 2분기 실적 호조로 영업이익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파미셀은 엠폭스 치료제로 쓰이는 브린시도프 비어를 생산하고 있어 실적 호조와 더불어 엠폭스 관련주로 16일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네, 차트를 보시면은요, 전일 종가 7,000원을 지지를 해주면은 상승 추세를 할 수 있고 8,500원 부분이 약간 좀 저항대가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지금 8,500원에서 지금 미끄러지고 있는 모습인데 네. 8,500원을 다시 또 뚫어주면은 추가 상승 여력도 있어 보입니다. 네, 8,500원 딛고 올라갈 수 있을지가 중요한 구간일 것 같은데요. 파미셀은 이 미국 천연두 치료제 개발 업체에 중요한 이런 화학 물질을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 이슈로 동반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쪽은 어떨까요? 미코바이오메드입니다. 예, 미코 바이오메드는 이제 체외 진단 전문 기업으로 감염성 질환, 열대병 질환, 식중독 등 진단 키트, 장비, 랩칩 생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미코바이오는 2022년 국내 최초 엠포키 진단키트 식약처 수출 허가를 획득했으며 국제보건협력기구에 엠폭스 바이러스 진단키트를 공급해 아프리카 지역을 공략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만 2024년 상반기 매출 47억 원, 영업손실 124억 원으로 실적 적자가 지속되는 부분이 좀 부담이 있습니다. 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요, 현재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일봉상 악성 매물을 소화한 자리이며 2,200원 부분만 지지해준다면은 추가 상승이 지금 가능해 보이는 자리입니다. 네, 적자 지속의 부담은 있지만 차트상 흐름으로는 2,200원 선 넘어간다라면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될까요? 네. 미코바이오메드였고요. 네.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녹십자 MS인데요. 최근 참 많이 언급되는 종목이네요. 네, 녹십자 MS는 체외진단용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의약품 및 의약 부약품 제조 판매를 하고 있고 영위하는 사업은 크게 진단시약, 혈액투석의 당뇨 세계 사업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녹십자 MS는 코로나 관련주로도 분류되고 엠폭스와 유사한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엠폭스 백신 개발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녹십자 MS는 2024년 상반기 매출액 491억 원, 영업이익 4억 원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67% 하락을 하였습니다. 감염병 확산세가 지속되면 실적과 무관하게 진단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점은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녹십자 MS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녹십자 MS는 강하게 매물대를 소화해준 자리이고, 저기 5,600원 부분만 지지를 해준다면은 추가 상승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최근에 달려왔던 바이오주들도 오늘 좀 부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이 매물 구간을 좀 소화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상승 쪽에 교일 수 있을지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반도체 쪽이 좀 안 좋아요. 삼성전자, 네. SK하이닉스 필두로 해서 또 HBM 관련 종목들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 네, 저 HBM 관련된 종목 한번 네.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메모리 반도체로서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수요 증가로 범용 메모리 가격도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반도체 업계에는 호황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늘어나는 HBM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 능력의 많은 부분을 HBM에 할당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D램 생산 능력의 30%를, SK하이닉스는 20%를 HBM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국내 주요 중견 전자 정보 기술 기업들도 올 2분기 매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활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HBM 수요가 늘면서 실적 호조로 이어졌습니다. 종목으로 이수페타시스 먼저 보시면은요. 네. 이수페타시스는 전자제품의 핵심 부품인 인쇄 회로기판 PCB 전문 생산업체입니다. 2분기 매출액은 2,04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7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한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평균 판매 가격이 스퀘어미터당 단가가 전분기 대비 14% 상승했다고 추정된다고 합니다. 신모델 기판 효과와 고가 제품 중심의 판매 비중 개선 등 효과로 평균 판매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존 제품에서 단가 인상이 본격화되고 이수페타시스에서 납품하는 인쇄 회로기판에 여러 개 쌓아 올려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고다층 기판 공급 부족이 인공지능에서 통신 장비, 서버 장비까지 확대되고 있어 고다층 기판 빅사이클이 전망이 됩니다. 네. 예, 이수페타시스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요. 위에 좀 강력한 저항대 부분을 지금 형성하고 있어서 39,000원에서 4만 원, 43,000원, 39,000원에서 43,000원 사이에서 좀 저가 분할 매수하는 것이 좋은 전략으로 판단됩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저가 분할 배수 전략 유효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반도체 HBM 하면 저는 한미반도체 꼭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2달 정도 좀 투자자 여러분들 너무 마음 힘들게 했었는데 최근에 좀 올라오는 움직임이 네. 나타났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현재 최근 이게 구간에서? 상승세를 조금 보이고 있는데요. 예. 한미 반도체 좀 말씀드리면 반도체 장비와 자동화 장비의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 반도체 생산 장비의 일관 생산 라인을 갖추고 경쟁력을 확보했으며 국내 최초로 반도체 패키지를 매우 정밀하게 절단하는 모듈인 마이크로소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예, 한미 반도체의 경우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를 활용한 AI 컴퓨팅 시스템에 필수적인 테스트 장비를 공급하고 있어 엔비디아 성장에 따른 수혜가 예상됩니다. 엔비디아는 챗 GPT 등 생성형 AI 열풍을 주도하고 AI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 수요 급증에 이를 테스트하기 위한 한미 반도체 테스트 장비 역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실적 부분 조금 보시면은 상반기 매출액 2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5% 증가, 영업이익은 840억 원으로 535% 증가한 호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차트 잠깐 보시면 121선 기준으로 좀 강한 저항대가 좀 위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요일 종가 12만 7천 원 이하에서 지금 현재 가격 부분에서 네. 분할 매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한미반도체 전략까지 챙겨봤고요. 안이사님의 오늘의 픽도 바로 이어서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예, 오늘 그리드 위즈를 들고 와봤습니다. 예, 요새 전기차 화재에 관련해가지고 요 관련된 종목인데요. 네. 그리드 위즈는 전력 수요 관리 서비스, 전기차 충전 모뎀 등을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전기차 충전기 대부분이 과충전을 자체적으로 막을 수 없는 완속 충전기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가 전기차 화재 종합 대책으로 전력선 통신, PLC 모뎀 장착 지원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그리드 위즈는 PLC 모뎀 1위 제조 판매 기업으로서 PLC 모뎀 국내 시장 점유율 90%, 글로벌 시장 점유율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충전 방지할 수 있는 솔루션인데 전기차랑 충전기간 통신을 좀 가능하게 하면서 예, 그런 맞습니다. 것을 방지하는 솔루션인가 봐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차트를 먼저 보시면요. 네. 신규 상장이라서 저희가 6월에 이게 상장이 된 종목입니다. 네. 신규 상장이라서 매물대 부담이 적습니다. 네, 지금 지난번 상한가 28,600원 손절 라인으로 보시고 매물대 저항 라인인 38,000원 목표가로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규 상장주입니다. 그리드 위즈인데 최근에 이제 배터리 화재 사고 나오면서 조금 더 주목을 받게 된 업체이죠. 28,900원 선, 요 위에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지, 그렇다면 한 38,000원 선까지도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안상윤 이사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드 위즈까지 전략 파악해 봤고요. 저희는 종목 얘기 또 다음 이 시간에 나눠볼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매주 월요일 날 이데일리 편집국의 석재원 기자와 함께 바이오 업계 매주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바이오 업계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또 여러분께서 아마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하반기 들어서 계속 좀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아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거라 생각이 좀 듭니다. 석재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앞서 제목에서도 우리가 봤습니다만 JLK라고 하는 의료 AI 진단업체. 네. 그러니까 사실 루닛, 뷰노 이런 회사들이 많이 지금 사실은 언론에서 언급이 된 거에 비하면 JLK는 사실 저도 오늘 석 기자 때문에 처음 이름을 알게 된 의료 AI 진단 업체인데, 회사 소개를 그래도 좀 처음이니까 해주시죠. 네, 이제 JLK는 그 뇌졸중 의심 환자가 찍은 CT나 MRI를 보고요. 네. 그 AI 기술로 이 영상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뭐 뇌혈관 어디가 막혀 있고 뇌졸중 발생 가능성은 어느 정도고 이런 것들을 진단해주는 기술을 개발한 회사입니다. 그 기술이 지금 개발만 된 게 아니라 실제로 임상에서 써먹고 있는 거예요? 네, 어. 그 정확도가 10년차 전문의들 수준이라고 합니다. 와, 네. 그러면 이게 10년차 전문이라면 엄청난 케이스를 아마 경험을 하는 의사들일 건데 굉장히 숙련된 의사 수준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네. 네, 그렇습니다. 국내 상장사 중에서 AI 기반 이제 개발사인 루닛, 뷰노랑 함께 AI 진단 솔루션 3대 개발사로 꼽힙니다. 예. 특히 뇌졸중 환자가 이제 입원하고 퇴원하고 재활할 때까지의 그 전주기 제품군을 이제 갖춘 세계 유일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만 들어보니까 왠지 루닛이나 뷰노보다도 더 커버리지도 넓고 더 기술력이 좀 더 이렇게 자리를 잡은 회사가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JLK라는 회사를 루닛이나 이렇게 뷰노 같은 우리가 AI 의료 이 진단 관련된 회사들처럼 그렇게 좀 평가를 할 만한 회사인지를 하나하나 좀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네. 이 회사가 뇌졸중 관련돼서 솔루션을 무려 11개나 개발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럼 다 지금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인 겁니까? 네, 써먹을 수 있는 솔루션이고요. 이 중에 이제 5개는 올해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FDA 허가를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미 이제 이달까지 3번째 인허가를 신청한 상태고요. 예. 현재까지는 이제 1개 솔루션을 허가를 받았는데 이거는 뇌졸중 진단 쪽은 아니고 전립선암 진단으로 이제 1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처음에 회사 소개해 주실 때 이 회사가 뇌졸중 그다음에 2가지 말씀을 하셨었는데 뇌졸중이랑 뭐 뇌경색 쪽이 이제 2개인데. 메인이지만 뭐 전립선암도 전립선암 또 다른 이제 암 종류도 이제 같이 이제 사이드로 개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루닛이나 뷰노에 비하면은 커버리지가 훨씬 더 넓은 거네요. 질병에 대한.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메인은 뇌졸중이고 주요 매출 이제 기반도 뇌졸중, 뇌졸중. 뇌경색이라서 이쪽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걸 좀 정리를 해보면 올해 5개 AI 진단, 뇌졸중 AI 진단 솔루션 11개 중에서 5개를 미국 FDA 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다. 네. 이게 FDA 승인 신청을 하려면 네. 나름 뭔가 이거는 통과될 거라는 당연한 확신이 있어야지 신청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지금 이렇게 좀 빨리 서두르는 감이 있는 그런 것도 거거든요. 있고 또 한꺼번에 5개나 막 신청을 하고 이런 것도 있고. 네, 왜냐하면 이제 JLK의 경쟁사들이 이미 이제 미국 시장에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미국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곳이 2곳, 미국의 래피드 AI사와 이스라엘 회사인 비즈 AI 이 2곳인데요. 네. JLK에 따르면 지금 래피드 AI사 같은 경우는 입점 병원이 약 1,000곳, 그리고 비즈 AI는 1,500곳 정도가 됩니다. 이제 비즈 AI 같은 경우는 2022년 매출이 이미 1,000억 원을 넘었고요. 래피드 AI도 매출 지난해 약 600억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2 기업의 시가총액은 이미 1조 원을 상회하고 있고 계속 공격적으로 이제 병원들을 뚫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JLK는 이들 2 기업보다 3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월등하다, 우월하다라는 이제 3가지 주요 카드를 내세워서 후발주자지만 이 2 기업의 경쟁력을 압도할 그럴 이제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자막에도 나옵니다만 JLK가 강조하는 게 우리의 성능, 네. 그다음에 진단 범위, 네. 사용성 이 3가지를 네.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이미 매출이 1,000억에서 600억씩 나오고 있는 미국에 있는 이 진단 회사보다 더 우리가 낫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럼 예. 이거를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뭡니까 이게? 예. 먼저 성능 같은 경우는 이제 정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여러 편의 논문을 JLK가 냈었는데 경쟁사 대비 앞선 그런 기술력을 이미 이제 증명을 했습니다. 네. 국제 학술지에 게재한 어떤 논문을 따르면 JLK 기술이랑 전문의 사이의 어떤 정확도를 비교한 거, 그리고 래피드 A 기술이랑 전문의 사이 오차를 비교한 것, 이 2개를 비교를 해서 봤더니 래피드 AI랑 전문의 사이의 이런 오차의 5분의 1 수준밖에 JLK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뭐 정확도가 한 5배 정도 차이가 났다. 래피드 AI랑 전문의들 사이의 오차가 이제 JLK와 전문의 사이의 이 오차가 이제 JLK가 5분의 1 수준밖에 오차가 없었다. 그게 근데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AI 진단 업체가 진단한 그 결과와 예. 그다음에 전문 의료진이 진단한 네. 결과 간의 오차라는 게 우리 같은 사람들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CT나 MRI를 보고 반드시 AI가 100% 그거를 잡아내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것과 기계가 보는 것에 이제 오차가 분명히 존재를 그런 하는데 오차구나. 이 오차가 거의 없었다는 거죠. JLK 걸 썼을 그러면은 때. 사람이 한 거, 그러니까 숙련된 의사가 진단한 것과 JLK가 진단한 것이 거의 유사했다. 그렇죠. 근데 네, 아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던 경쟁사인 래피드 네, AI는 AI는 그게 한 5배 정도 오차가 더. 5분의 1밖에 안 된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건 너무 많이 틀리는데요. 그렇게 틀려가지고 그렇게 매출을 올릴 정도로 써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성능이 그만큼
경쟁사에 비해서 아주 탁월하다. 이거는 뭐 5배가 높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네.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요? 진단 범위는 뭐냐면 아까도 이제 언급했듯이 커버리지가 넓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실제로 커버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JLK는 사실상 유일하게 뇌졸중 환자가 입원할 때부터 이제 퇴원하고 재활할 때까지 이 기술을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이제 옵션을 엄청 많이 해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비즈니스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매출을 꾸준히 올릴 수 있는 그렇습니다. 장점이 되겠네요. 네, 엄청난 장점인 게요. 이게 이제 병원에 이 JLK 제품을 이제 만약에 깐다라고 하면요. 한마디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깔아주고요. 의사들이 이 프로그램 쓰고 싶어요 하면은 이제 락이 네. 풀려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이제 부과하는 계속해서. 방식인데요. 예. 만약에 이 전주기 제품을 쫙 깔아놓고 의사들이 뭐 A라는 제품만 썼을 때 B, C, D도 네. 궁금하다 하면은 이게 하나 둘씩 열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JLK 입장에서는 깔아만 주고 이제 매출이 발생하는 이게 마침 이제 구독 시스템 그러네요. 그런 것들로 인한 누적 매출이 이렇게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주기 솔루션을 확보했다라는 것은 매출과 아주 밀접한 경쟁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MS 오피스 가지고 아주 안정적인 캐시플로 만드는 거, 어도비가 그렇죠. 이런 거랑 비슷한 그렇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캐시플로가 만들 수 있는 구조다. 그렇습니다. 일단. 네, 병원만 일단 이제 들어가서 깔리기만 한다면. 그게 사실 중요한 거긴 한데 마지막으로 사용성 측면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가시성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가시성. 이제 AI가 영상을 분석을 할 때 다른 경쟁사들 거는 결과만 알려준다는 겁니다. 뭐 분석해봤더니 뭐 어디 혈관이 막혀 있음,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그 JLK의 솔루션 같은 경우는 과정을 옆에다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나열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째서 AI가 이런 결과를 도출을 하게 됐는가, 과정을 약간 이렇게 수학 문제 풀 때 이렇게 해설집 보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되고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되고 이런 이제 해설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네. JLK 기술이 실현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2개 경쟁사가 하지 않는 그 그러면은 기술. 의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파트너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겠는데. 네, 뭐 AI가 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있으니까. 그러면은 틀린 지점을 찾아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그러니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의사들의 머릿속에 일어나는 그 논리를 이 JLK 기술이 따라가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옆에다가 이렇게 쫙 풀이 방법을 이렇게 서술을 해주니까 의사들 입장에서는 되게 편리한 거죠. 그리고 의사들도 사실 오진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사람이니까 자기 컨디션에 따라서 그렇다면 그거를 또 AI가 백업을 해줄 수 있는, 보완을 네.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파트너 같은 역할을 그렇습니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성능, 그러니까 정확도, 진단 범위, 커버할 수 있는 그 시작과 끝점 이 네. 프로세스를 다 다룬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 신뢰성을 굉장히 부여할 수 있는, 특히 예, 의사들과의 신뢰성을 신뢰성,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시성. 그렇습니다. 뭐 거의 뭐 이 정도면은 앞에 말씀하셨던 그 미국 회사랑 이스라엘 이 회사하고 경쟁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좋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다만 아직 FDA에서 이제 허가를 받은 그 뇌졸중 관련 솔루션이 지금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 먼저 진출한 그 경쟁사 2곳은 지금 뭐 1,000곳, 1,500곳 그렇죠. 이렇게 펼치고 있는데 이제 JLK 같은 경우 그래서 빨리 서둘러야 한다 이런 이제 생각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미국의 현재 뇌졸중 AI 기반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지금 앞에 표도 나오네요. 예. 그래프도 이제 보시고 있는데 예전에는 AI 진단 기술이 단순히 의사들한테 그냥 보조 기술로만 쓰였다면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될 약간 필수템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미국에서는 뇌질환 의심이 되는 환자가 CT를 찍으면 그 CT 영상이 그 의료진들 간호사나 그 수술 의사한테 알람이 자동으로 이제 전송이 되고 동시에 이제 한마디로 이제 채팅을 할 수 있는 톡방이 바로 이렇게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의료 스태프들끼리
네. 그래서 이 방 안에서 의료진들이 실시간으로 채팅을 주고받으면서 환자의 상태라던가 이제 영상들을 AI 이제 기반 영상들을 보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수술이 필요하다. 이건 시술로도 끝나겠다. 뭐 이런 여부를요. 그러면 수술이 이제 필요하다고 결론이 나면 이제 의사들이 집에서 병원으로 이제 운전을 해서 오겠죠. 그러면은 그 사이에 간호사들은 수술 준비를 다 맞춰놓는 겁니다. 그리고 진단도 끝났고 어디 네. 혈관을 어떻게 뚫으면 된다까지 다 나온 거 아닙니까? 네, 나는 그래서- 수술만 하면 되네. 네, 맞아요.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수술을 할 수 있게 된다. 요즘은 미국 뇌졸중 시장이 이렇게 진화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뇌졸중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총각을 다투는 그런 맞습니다. 수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시가 급한데 지금 이렇게까지 발달을 하고 있어서 뇌졸중 시장이 이렇게나 크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필요한 거죠. 의사들이 응급실에 네. 더 이상 뇌질환 전문의들이 상주할 필요가 없어지는 그러네요. 겁니다. 집에서 이제 뭐 거의 약간의 워라밸도 챙겨가면서 일을 예. 하면서 환자도 놓치지 않는 그러게요. 그런 그렇게 시대인 거죠. 되면은 시간의 효율성,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더 많은 환자를 관리를 할 수 있는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여지도 있을 것 네, 같고. 네. 근데 중요한 게 이렇게만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근데 이 네. 회사가 정말 FDA 승인 난 것도 아직은 없고. 네. 미국에서도 지금 레퍼런스가 좀 없는 상황이잖아요. 결국 이거 빨리 어떻게 해서 병원 이거를 이 기술을 써먹을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임상을 할 수 있는 병원을 많이 미국에서 확대하는 게 이게 제일 관건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회사는 내년 초부터 미국에서 매출 나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자신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 한 10곳 병원에 이제 입점하는 게 일단은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 네, FDA에 신청을 하려면 그 미국에서 임상을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이제 임상을 하려는 그 병원들이랑 이제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가 형성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한 3곳 정도의 병원에 이미 입점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이 솔루션이. 그런데 이 하나의 입점 병원이 가지고 있는 그 네트워크 병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겠죠, 하나의 대형 병원 그러겠죠. 밑에 중소형 병원. 예. 이곳들이 한 곳당 한 10곳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하나의 그러면은 병원에 딸린 곳이. 세 곳이니까 거점 병원 세 곳이니까 30개 정도 병원. 네, 현재는 그 정도 확보를 했고 또 올해 안으로 10곳 이렇게 자신을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 계산하면 100곳 정도 네, 올해 말 내년 초에는 한 100곳 정도의 병원이랑 이게 딱 네트워크가 돼서 그 병원들에서 이제 JLK 솔루션을 쓸 수 있다 이런 점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미국의 레피드 A가 1,500개 네, 정도, 네. 1,000곳 정도, 네, 그다음 네. 이스라엘 BJ가 1,500곳 정도. 그거에 비하면은 미흡하긴 한데 이건 뭐 사실 시작점이니까 입소문만 또 잘 나면 또 빠르게 늘어나는 거는 또 시간 문제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되면은 뭔가 기대 매출 같은 것도 좀 나오겠어요? 네, 내년 미국 매출 394억 원, 국내 매출 340억 원을 달성을 하겠다. 전체 매출 724억 원을 내겠다. 700억대. 네, 이런 포부고요. 2026년에는 매출 1,960억 원을 달성을 하겠다. 2027년엔 3,200억, 2028년엔 6,000억. 예. 근데 부상입니다. 이렇게만 된다 그러면은 뭐 주가가 뭐 엄청나게 솟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잠깐 차트를 보면 이게 너무 심해요. 변동성이. 일단 네. 그런 점이 하나 눈에 띄고 두 번째는 일단 작년이랑 올해 매출이 얼마인지가 왜냐면 이건 지금 말씀하셨던 건 내년 매출이거든요. 700억대부터. 그러면은 올해 매출이 적어도 뭐 3,400억 정도가 되는 건지 지난해 매출도 2,300억 정도가 되는 건지 뭔가 좀 그런 단계적인 어떤 우상향의 매출 증가세가 있어야지 우리 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은 좀 신뢰가 가실 텐데 매출은 좀 어떻습니까? 매출 같은 경우는 뭐 1억 3,600만 원으로 지금 나오네요. 그 전년 동기 대비 좀 그러면 감소했고요. 네. 결국은 이제 지금까지는 매출에 이런 것들이 눈에 띄게 나타나는 거는 아직은 JLK가 네. 별로 없는 거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내년에 700억대 그 후에는 근 2,000억대 이런 것들은 이게 이제 미국에 깔려서 성공을 하면 그렇게 될 거라 전망이다. 네, 미국에 이제 잘 깔렸을 때를 가정한 겁니다. 너무 장밋빛 전망이어서 어떻게 네. 봐야 될지 싶네요. 실제로 이제 JLK가 장밋빛 전망을 좀 너무 심하게 내서 이걸로 이제 언론에서 좀
입방아에 오르내린 적이 있습니다. 아, 되게 좀 세게 언론 플레이를 한다? 네, 가장 가장 최근 같은 경우도 외신을 활용을 해서 좀 무리하게 홍보 활동을 해서 이제 여러 언론이 이제 좀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가 조작 뭐 이런 말도 나. 왜냐하면 이 외신이 주목을 했다라는 보도 자료를 JLK가 냈는데 알고 보니 이 외신이 주목한 거는 JLK가 영문으로 된 보도 자료를 배포를 해서 그걸 받아 쓴 외신들 그걸 보고 이제 또 JLK가 이제 국내용 보도 자료를 만들어서 외신이 주목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기술력이 있는 거는 지금 석 기자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있는 건데 FDA 승인을 해야 되는 여지가 분명히 있고 FDA 승인이 떨어져서 미국에서 이게 확 퍼져야지 결국은 이쪽에서 얘기하는 그런 뭐 내년에 700억, 내후년에 근 2천억 가까운 이런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보는 거고. 그럼 일단은 이게 장밋빛 전망이 안 되려면 결국은 미국의 거점 병원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하는 거, 네, FDA 그렇습니다. 승인을 받는 거. 이게 네. 일단 전제 조건이 돼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저희가 좀 많이 안 남아서 하나만 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펩트론 얘기를 좀 이거는 지난번에 석 기자가 말씀하셨던 기업이어서 펩트론 예, 얘기를 예. 잠깐 해보겠습니다. 예, 예. 주말에 저도 금요일 날 오후에 네. 한번 석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어서 펩트론 기사가 떴을 때 깜짝 놀랐는데 1,200억의 유상증자를 한다고 그러는데 네.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주가는 지금 오늘도 14% 넘게 떨어지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많이 떨어지고 했거든요. 네. 별로 시장에서는 안 좋게 본다는 의미인데. 예, 주주들이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아, 일단 이 1,200억 원 규모인데 제3자 배정이 아닌 주주 배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래서- 내가 이걸 안 받으면은 내 주식수, 내 주가가 내가 갖고 있는 이게 희석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맞습니다. 거라. 네네.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한 4시 50분쯤인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때 이 공시를 펩트론이 때렸는데 장 끝나자마자 했구나. 그 시간에서 하한가를 기록을 했고 오늘도 이제 좀 하락을 했습니다. 많이 떨어져요. 네. 이 1,200억 원 그럼 어디에 쓸 거냐? 그래서 이제 그중 일부는 신공장을 설립한 데 쓰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의약품 생산 규모를 10배 늘리겠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2026년에 이제 목표 공장을 이제 다 세우겠다. 뭐 이렇게 해서 여기에 650억 원을 쓰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또 550억 원이 더해졌거든요. 그런데 네. 이 운영자금은 그럼 어디에 쓸 건지에 대해서는 보도자료상에서는 설명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네. 자, 1차로 좀 그렇게 됐고요. 1차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고 2차로는 글로벌 빅파마랑 이제 비만 치료제 기술 이전 논의를 한 1년 전부터 하고 있다고 예.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도 아직- 그게 제일 관심사인데. 네,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이렇게 유상증자가 됐다는 점이 좀 2차 문제로 저는 진단이 되고요. 마지막 3차, 네. 그 최대 주주인 최 대표의 배정분이 50%로 참여한다. 이제 최대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는데 50% 참여를 하는데 그 보유 주식 일부를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 후 참여. 그러니까 블록딜로 매각한 대금으로 유증에 참여를 하겠다. 이 말은 이제 좀 고가에 블록딜은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시가니까. 고가에 팔고 이제 저가에 들어갈 수 유증한 걸 있다는 샀다. 그런 시장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문제라고 저는 진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주분들께서 상당히 좀 격앙된 상황 이렇게 보여집니다. 글쎄요. 이게 그렇게 하는 게 아무래도 사실 욕을 먹을 게 뻔한 방식일 텐데 펩트론 대표께서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지난 7월 말에 8만 거의 9만 원 가까이까지 올랐던 걸 생각을 하면 네, 글쎄요. 지금 주가가 한참 높았을 때 결국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어쨌든 이익을 좀 확보하시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주주분들이 썩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직도 그러면은 비만 치료제 기술 이전 문제에 대한 거는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네, 없긴 하지만 어제 이제 오후에 펩트론이 이제 급하게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아, 그래요? 현재 기술 이전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 얘기는 네, 뭐 잘 그때 마- 하셨던 거고. 네, 잘 마무리하겠다 이런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금요일 날 보도 자료 이제 신공장 얘기했을 때는 이제 기술 이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 일요일 날 밤에는 네. 이제 기술 이전이 현재 잘 진행 중이고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부연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시장에서 충격이 크게 나오니 뭔가 좀 그걸 무마를 하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건 아니고 일단은 잘 진행을 하고 있다 정도로만. 네, 잘 진행하고 있다. 근데 이게 1년이나 넘게 기다린 이슈라 아마 펩트론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냐라고 많이 좀 답답해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주가가 오늘 제가 조금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2.5%, 57,000원 정도 딱 기록을 하고 있어서 어쨌든 주가가 오늘 좋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회사 측의 해명이 시장에서 얼마나 좀 이런 그 투자자분들의 좀 안타까운 마음을 좀 이렇게 헤아려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켜봐야 되겠네요. 석 기자님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크래프톤. 배그 말고 볼 게 뭐? 아니, 배그 하나로 킹왕짱. 피트. 이겼다. 오늘은 치킨이다. 네, 이거 뭐 배그를 안 하시는 분은 모를 수도 있는데 이제 배그가 이제 배틀로얄 장르라고. 그러니까 그 어떤 시점이냐에 따라서 말하면은 이제 FPS, 펄스트 퍼슨 슈터 아니면 TPS, 트리플 퍼슨 슈터인데 이제 그 전체적인 어떤 게임의 운영 면에서 보면은 배틀 로얄이라는 장르거든요. 한 명씩 죽이는 거죠. 이제 100명이 낙하산을 타고 어딘가에 떨어집니다. 거기서 이제 한 명이 살아나면은 이겼다. 오늘은 치킨 이닭이 나와요. 근데 진짜 치킨은 주지 않는데 나중에 뭐 KFC나 뭐 맘스터치랑 콜라보해서 진짜 치킨 버거랑 뭐 주는 이런 이벤트도 하긴 했었어요. 어쨌든 이제 오늘은 치킨이 닭을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오늘 통닭 몇 마리 먹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배틀그라운드 유저들끼리 너 오늘 통닭 몇 마리 먹었냐, 오늘 1등 몇 번 했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장르를 개척해낸 거죠. 근데 왜 제목이 크래프톤 배그 말고 볼 게 뭐 이게 얼마 전까지의 개념이었거든요. 야, 크래프톤 배그밖에 없잖아. 그거 하나로 되겠어? 언제까지? 그랬었던 게 지금 어떻게 됐냐면 그게 너무 뛰어나니까 야, 배그 하나로 끝났네. 이게 완전 인식이 되게 미묘한데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진짜 이게 왜 바뀌었을까? 일단은 쇼박스. 뭐 이것도 유튜브를 안 보시는 분은 모르겠으나 유튜브를 보시는 분이 쇼박스를 모를 수가 없죠. 왜냐면 지금 개그 채널에서 구독자 1위거든요. 피식대학이 1위였는데 피식대학이 약간의 논란으로 인해서 몇십만이 빠져나가면서 쇼박스가 올라갔죠. 근데 쇼박스에서 가장 최근에 올린 컨텐츠에 제가 오늘 하려는 이야기랑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식으로 재밌게 할 건덕지가 생각나갖고 엮었어요. 이거 제일 최근에 올린 건데 제목이 연봉 협상이 아니고 월봉 협상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그 SNL에서 김원훈 씨가 SNL에도 출연하잖아요. 거기 MG 오피스라고 MG 오피스에서 일어나는 막 김하연 씨가 막 저는 이어팟을 끼고 있어야지 능률이 오르는 편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막 MZ 세대들이 약간 무슨 그러니까 반항적이고 회사에 적응 못하고 막 그런 거 다룬 게 있는데 그거를 쇼박스 채널에 이 어떤 외국계 회사로 옮겨온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가 진짜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도 말도 안 돼. 영어가 아니 영어인지 콩글리시인지 이상한 영어를 쓰고 무슨 뭐 하루 일하지도 않아요. 일하지도 않는데 막 연봉을 10억씩 받아가. 근데 그 얘기인데 김원은 씨가 사장님이에요. 여기 사장님인데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것도 보세요. 먼스페이 이런 단어 없어요.
맞네. 먼스페이 협상 시작해 볼까요? 하고 시작하는데 이제 그 엄지윤 씨가 나옵니다. 여기서 나름 에이스인데 엄지윤 씨가 자 이번 달에 원 빅 페이퍼 큰 거 한 장. 여기 진짜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예쁘게 글씨 써놓으니까 진짜 막 영어 공부하는 거 같잖아요. 자세히 들어보면 다 엉터리 영어예요. 원 빅 페이퍼 큰 거 한 장. 그러면은 이거 한 달에 1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 월 1,000으로 되는데 이거 1억은 그러니까 조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한 투샷에다가 모든 걸 담을 수가 없어서 제가 설명은 하지만 이거를 보시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냥 뭐냐면 결국 나중에 김원은 씨 CEO잖아요. CEO인데 CEO 월봉은 어떻게 되면은 경매를 붙여요. 그래가지고 CEO 김원은 씨는 249만 원이고 받아요. 근데 엄지윤 씨가 1,000만 원 받아갑니다. 자, 이거는 우스갯소리로 아이스 브레이킹인데 자, 그런 사례가 진짜 나타났어요. 크래프톤에. 자, 저거는 물론 저런 회사가 이 크래프톤 회사라는 게 아닌 건 아시죠? 저런 회사는 하루면 망합니다. 그렇죠? CEO가 저 아까 그것도 나와요. 엄지윤 씨가 장난으로 월 1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 회사에 1년 매출이 9,8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 달 엄지윤 씨 1억 주려면 저 200만 원 대출은 어디서 받죠? 이래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크래프톤은 그런 회사는 아닌데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직원이 CEO보다 혹은 CEO만큼 받아가는 일이 크래프톤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 쇼박스에 나온 영상은 과도하게 웃기려고 만든 영상인데 실제로 직원급이 CEO급 돈을 받아가는 일이 생겼다는 거, 그 연결고리로 제가 저기다 엮은 거예요. 일단 김창한 사내이사, 이분이 가장 위에 있죠. 이분이 25억 9,100만 원을 가져갑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주식 매수 선택권, 우리의 스톡 옵션이죠. 일정한 가격으로 그 행사 가격에 보면은 1,450원이에요. 1,450원. 장난 아니죠. 이게 뭐냐면은 지금 예를 들어 뭐 50만 원, 100만 원이면 주가가 크래프톤이 진짜 그런 거 아닌데 50만 원, 100만 원이면은 1,452원에 난 살 수 있는 거예요. 1,450원. 엄청난 지금 저희가 있죠. 간극이 있죠. 그런 것들이 다 합쳐졌는데 어쨌든 그걸 금액적으로 하면 25억 9,100만 원을 올해 상반기 급여로 받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이사예요. 이사급. 배동돈 이사님께서 22억 정도를 받아가십니다. 장태석 이사님이 17억을 받아가셨거든요. 근데 여기부터는 직원이에요. 근데 직원이 얼마를 받아갔냐? 김태현 직원분이 13억을 받아가셨고요. 김상균 직원분이 12억을 받아가셨습니다. 거의 지금 이사급이죠. 그리고 한 언론사에서는 이런 것도 말했어요. 지금 여기에 표시 안 되신 분이 이 회사를 만드신 분 있잖아요. 장병규 의장님 아시죠? 여기서 크래프톤을 창업하신 전설적인 인물이시잖아요. 이분께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 전체 금액을 이걸 빼고 나머지 계산해 보니 이렇게 나왔답니다. 장병규 의장님이 상반기에 받아간 금액이 추정되는 금액이 1억 9,500만 원이래요. 창업자이자 지금 요 사내이사의 한 분이신 장병규 의장님이 1억 9,500을 받아갔는데 직원이 13억씩을 받아갔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쇼박스랑 그 부분에선 비슷하잖아요. 직원분이 CEO급의 10배를 받아갔어요, 돈을. 그렇죠? 이건 뭐 저런 우스꽝스러운 상황은 아니고 진짜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분이 뭘 했냐면 이 두 분이 바로 배틀그라운드 IP 요거를 전체적으로 컨트롤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태석 이사님이 어떻게 보면 컨트롤 타워시고요. 그 밑에서 이 두 직원분이 지금 배틀그라운드의 성공을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장태석 이사님을 기점으로 이 직원 두 분이 아주 많은 부분을 가져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배틀그라운드 IP가 너 하나밖에 없잖아를 배틀그라운드 하나로도 끝나겠네. 다른 회사 게임 10개 내놔도 배틀그라운드 하나에 안 되겠네라는 거를 명제를 만들어 보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렇게 많이 받아가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분들이 뭐를 하셨을까? 네, 요거는 이제 자세한 그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다트에 들어가면 다 나오니까 읽어보세요. 그 아까 그 각 개개인별로 어떤 그 급여를 받게 된 배경을 써놨고요. 크래프톤에서 보기에 뭐 때문에 받았다를 다 써놨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얼마의 돈을 주었고 얼마의 스톡 옵션 뭐 이런 걸 주었다는 상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이걸 다 읽기에는 시간이 걸리고. 자,
그럼 어떤 작업들을 하셨길래 그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하나가 망하면 크래프톤이 흔들리는 거를 다시 살려버렸느냐. 자, 7번째 로드맵.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7년 차가 됐어요. 우리가 아이돌이 7년 차에 그 적이라고 하잖아요. 이 가수 아이돌이 7년 차에 항상 위기가 온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7년 차에 재계약 기간이 돌아오거든요. 어쨌든 7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어요. 게임에도. 자, 지금 이게 7주년이 됐습니다. 배틀그라운드가 7주년이 돼가지고 7번째 로드맵을 또 내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내놨는데 그 로드맵에 따라서 하나하나 실행해가고 있는 지금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고 상반기의 성과가 저분들에게 저만큼 주어진 겁니다. 이 로드맵에 따라 하반기가 또 진행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드맵에 어떤 작업들을 했는 것인가. 일단 결과를 볼게요. 왜 저렇게 받아갈 수 있었는가, 돈을. 일단 이게 단위가 억이니까 억, 10억, 100억, 1000억 좋네요. 자, 상반기 실적이 1조 3천억이 나왔는데 작년 상반기에는 1조가 안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4,145억이었는데 6,426억. 당기순이익이 3,957억 원에서 6,900원. 자, 다 엄청나게 늘어난 상태죠. 이 지금 밑에 2023년 2분기가 따로 나오고요. 그렇죠? 1분기, 2분기를 따로 나와 있고 이걸 합친 게 상반기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1, 2분기가 다 성장을 해서 상반기에 저만큼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증감률로 보면 더 확실하게 느껴지는데요. 매출액은 48.3, 영업이익은 55%, 순이익은 무려 74.4%가 증가했습니다. 이 정도 성과를 내니까 돈을 저렇게 쥐어주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성과 도대체 어떻게 나왔을까? 자, 일단 마랑 씨입니다. 이분도 이제 거의 160만 구독자가 되는데 뭐 이것도 유튜브를 안 보시는 분 아예 모르겠지만 마랑 씨가 원래는 헬스를 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계속 이게 여기는 못했어요. 맨날 우통을 벗고 팬티만 입고 아침에 나오셔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뭐 효과도 없고 음악 효과도 없고 그냥 피지컬로 말로만 하는데 그 조회수가 몇백 만씩 나오거든요. 요즘에 여기저기서 모시는데 배틀그라운드에서 또 이분을 모셨죠. 그래서 배틀그라운드랑 마랑이랑 콜라보한 룩을 만들어갖고 이렇게 또 방송에서 내보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남자를 위한 룩북이라고 2024년 여름. 요즘에 이런 거 유행이잖아요. 옷 바꿔 입고 막 이런 거 춤추면서 아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저 삼뚝남이라는 거는 3레벨짜리 그 뚜껑 모자 헬멧 그 삼뚝이라고 해요. 삼뚝. 이건 노란 추리닝 이소룡 흉내내 상남자를 위한 룩북. 요것도 이소룡 흉내내 요런 것들이 스킨으로 거기 들어간 거예요. 스킨. 바꿔서 이걸 입을 수 있어요. 배틀그라운드 거기서 마랑 룩을. 그리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랑의 룩북 챌린지라고 이걸 직접 하면은 이게 여기서 진짜 이런 걸 입고 나오세요. 방송에서 라이브에서 막 여기 표범이랑 막 이런 그래서 민망한 걸 자꾸 입고 나오시는데 이걸 실제로 줍니다. 마랑의 사파리 룩을 획득할 수 있는 요런 그 재미도 여기다 넣어놨어요. 배틀그라운드랑 이제 콜라보를 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가면은 이제 뭐 뉴진스도 그쵸? 뉴진스도 있어요. 배틀그라운드랑 뉴진스랑 협업을 해가지고 이 게임 내에서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놓거나 여기 스킨을 획득해갖고 그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는 이런 재미들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콜라보들을 잘하고요. 그래야 사람들이 안 떠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크래프톤이 이걸 바꿨습니다. 맵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계속 같은 맵에서 같은 옷을 입고 하다 보면은 질려요. 그러다 보면은 계속 새로운 맵과 새로운 어떤 이 챌린지와 새로운 뭐 스킨들 이걸 계속해서 공급해줘야 되거든요. 그걸 적시적소 잘하는 거죠. 맵을 내놨습니다. 맵을 내놨는데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약간 뭐 일본 중국풍 아니면 고궁 이런 느낌이 있고 뒤로 가볼게요. 현대적인 느낌도 있습니다. 약간 우리가 펄어비스의 도깨비에서 봤던 그런 느낌들. 이런 고궁 같은 이미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주 현대적인 것도 있습니다. 모던한 거. 아주 모던한 도시가 지나다니는 뭐 지금 그 마블의 닥터 스트레인지 영화에 나오는 막 그런 장면처럼 인셉션 같은 거 막 도시가 무너지고 막 이런 것도 들어있어요. 이 맵이 대박이 났습니다. 이 맵을 내놓으면서 여기서 굉장히 다시 끌어올렸어요. 배틀그라운드 유저들을. 그래서 이게 한몫을 했고요. 콜라보레이션 그다음에 그 맵을 바꾼 게 한몫을 했고요. 그다음에 바로 이겁니다. 아까 전에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큰 게 뭐였냐? 핵. 이게 스팀에서 있는 게 있고 카카오에서 있는 게 있는데 스팀은 국제 유저들하고 같이 할 수 있고 카카오는 국내 유저들이 있는 거예요. 특히 핵이 심한 게 스팀이. 스팀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하는 게 핵이 너무 심한. 핵이 뭐냐면 해킹을 해가지고 처음에 이게 신규 유저들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인물들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 신규 유저를 뉴비라고 해요. 뉴비들이 들어가서 딱 했는데 아니 난 아무것도 못 봤는데 뒤통수 딱 맞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적을 향해서 막 총을 쐈는데 안 죽어요. 그거 다 핵입니다. 이 핵이 너무 판을 치기 때문에 다 떠나버렸어요. 짜증이 나니까 게임을 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지금 완전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하루마다 거의 한 페이지가 뒤로 가보게. 페이지가 롤 압박을 받을 정도로 지금 걸러내고 있거든요. 뭐 이게 너무 많아서 걸러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위기를 넘겼다는 거예요. 뒤로 가겠습니다. 공지사항, 카페 공지사항에 올려놓은 것이고 이게 바로 그건데 가장 그 게시판에 올라온 최근 글이에요. 여기서 이 유저가 지금 쏘는 건데 여기 상대방 핵 쓴 사람입니다. 여기서 총을 계속 갈기는데 통과해요. 총알이 통과해요. 뒤에 가서 벽에 꽂혀요. 이 사람이 핵을 쓴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맞아 죽어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신고돼서 계정 정지당했습니다. 이런 거 제대로 안 하면은 다시 떠나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여기 바로 댓글이 밑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삭제시켰습니다. 계정 정지시켰어요, 저 사람. 자, 이런 거를 지금 확실히 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고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이제 글로벌이죠. 자, 이거 너무 많다. 핵이 너무 많다고 지금 다 저기 올라온 거예요. 원성이 올라온 거고. 바로바로 댓글 달아주더라고요. 크래프톤에서.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죠. 글로벌에서는. 인도, 주한 인도 대사랑 이 지금 아까 전에 그 안 나왔다고 하는 이 정병규 의장님이 나오셨죠. 여기서 지금 김정한 대표님 나오셨죠. 이게 중요합니다. 중국이 막혔을 때 인도가 뚫린 거죠. 자, 인도에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게임이 지금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죠. 근데 지금 안 알려진 게임이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바로 이 게임입니다. 이게 바로 로드 투 발러 엠파이어스라는 게임인데 크래프톤의 산하에 있는 스튜디오 드림모션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 인도에서 이게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도로 뚫은 시장이 이게 2탄으로 지금 난리가 났대요. 이게 특이한 건데 소환 배틀 타워 디펜스라고 타워를 지키는 게임인데 아주 특이하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이 게임에 챔피언십이 지금 생겼고 리그가 생겼어요. 그래서 1,800명의 여기 인도 플레이어들이 등록되어 있답니다.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인플루언서들이 나와요. 자, 이건 인도의 인플루언서들인데요. 인도의 인플루언서들이 이 게임을 소개하는 이런 지금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지금 인도에서 이 크래프톤의 게임 열풍이 불고 있다. 자, 마지막인가요? 네, 요게 이제 인도의 인플루언서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쭉 왔는데 왜 저렇게 쇼박스에서 일어난 일처럼 자, 그 부분만 직원분들이 어떻게 CEO급에 더군다나 정병규 의장님보다 10배의 돈을 받아갈 수 있었는가? 저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제 잘 잡을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핵. 계속해서 이게 핵이 만연하면은 게임 할 맛이 안 납니다. 뉴비들은 들어갔는데 뒤통수 맞고 죽죠. 그러면 엄마랑 아들이랑 게임을 하는 사이 좋은 사이도 많이 나왔는데 둘 다 하기 싫겠죠. 엄마 나 안 해. 헤드폰 던지고 나갑니다. 고인물도 마찬가지죠. 야, 내 실력에 이게 죽을 거 아닌데 왜 죽어? 야, 제가 핵 쐈네. 내가 먹을 통닭 제가 먹었네. 그럼 떠나죠. 빨리빨리 조치 안 해주면. 그거를 확실히 잡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 서버랑 스팀 서버랑 또 클랜전도 지금 하기도 하더라고요. 크로스. 이런 것들을 계속 잘하게 되면은 저 직원들도 돈을 계속 많이 받고 크래프톤도 잘 되고 배그 하나밖에 없는 게 배그가 키왕짱인데 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 줄 매드평도 약간 배그를 샤라웃하면서 끝나겠습니다. 야, 언제적 배그 얘기하냐? 노. 언제라도 배그지.
공시를 통해서 기업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다듬어 보겠습니다. 오늘 타키오 뉴스 조호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KCC 글라스 관련해서 지분 변동 공시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예. 그 우리나라는 이제 그 당연한 얘기지만 원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없었다는 얘기는 미국 증시에서도 임원들이 이제 거래 내역을 갖다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그렇게 일치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원들이 사실 사고 파는 거는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을 수 있고 거기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다는 맥락으로 해서 이제 임원들이 사고 팔 때 이제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는데 네. 그걸 우리나라도 받아들여서 한 주만 사고 팔아도 무조건 5거래일 이내에 이제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그 규정은 누구에게도 적용되냐면은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10%라면 엄청난 지주 그렇죠. 아닙니까? 그 정도랑 동일한 어떤 그 효과가 있다라고 간주해서 주요 주주라고 하는데 주요 주주가 10% 이상 갖고 있을 때 한 주만 이제 거래를 해도 공시를 해야 되고 공시할 때 반드시 매수 매도 단가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임원들도 한 주만 사고 팔아도 무조건 공시를 해야 되고 매수 매도 단가를 집어넣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임원들이 그렇게 중요한데 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임원은 아무래도 대표이사겠죠. 네. 그래서 KCS 글라스의 이제 대표이사인 정몽익 대표가 자사주를 이제 매입을 했다는 공시가 있어서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럴게요. 이 정목이 예, 대표가 예. 자사주를 매입했다라는 이 소식이 어떻게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칠지 이것을 예.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오늘 시간 좀 알아볼 텐데 일단 KCS 글라스 어떤 회사이죠? 예. 그래서 사명에서 알다시피 글라스니까 유리를 만드는 네. 기업인데요. 유리라는 건 뭐 지금 보시는 어떤 시청자분들이 벽에 있는 유리 그런 것들 만들지만은 제일 중요한 유리는 어떤 유리를 만드냐면은 완성차에 뭐 여러 가지 앞에 사이드 이런 유리들이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유리를 갖다가 공급하는 기업이고 네. 그리고 KCC 그룹에 좀 더 설명을 드린다면은 KCC는 이제 현대그룹의 반개 기업이에요. 범현대가로 분류가 됩니다. 왜냐하면 네. KCC의 창업주를 할 수 있는 정상영 창업주가 정주영 그 현대그룹 창업주의 막내 동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KCC는 현대가랑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예. 그 다른 기업에 비해서 예를 들면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같은 삼성그룹이라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밀접하지 않아요. 단지 삼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뭔가 이렇게 사준다든지 매출 일으켜준다든지 이런 게 관계가 밀접하지 않습니다. 근데 현대가는 아직도 뭔가 끈끈한 게 남아있어요. 뭔가 그룹의 어떤 색채나 이미지에 보면 그게 좀 다를 것 같죠. 삼성보다 현대가 좀 더 그럴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KCC 글라스는 완성차,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가 매출이 일어날수록 현대차, 기아의 그런 어떤 자동차 많이 판매할수록 KCC 글라스가 납품하는 자동차 유리도 더불어서 많아진다. 이런 맥락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동일한 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그 현대차랑 기아차랑 주가 추이랑 KCC 글라스 주가 추이가 밀접하게 같이 움직입니다. 네. 그런 걸 보는 것이 역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KCC 글라스의 주가를 보실 때 현대차가 잘 팔린다. 그리고 사실 3년 전부터 현대차가 기아차 합쳐가지고 세계 완성차 3위 기업 아닙니까? 그러면 더불어서 KCC 글라스의 주가는 매출도 우상향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이게 그 주가를 예측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다시피 그 위에 있는 그 두 개의 그 YTD인데 YTD의 한창 위에서 그 떠돌고 있는 그래프는 이제 기아차, 현대차의 주가이고요. 아래가 이제 KCC 글라스인데 네. 그 자세히 살펴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 기아가 주가가 떨어질 때 그 KCC 글라스도 같이 떨어졌다가 두 기업이 반등할 때 KCC 글라스도 반등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의 시차를 두고 떨어지고 조금의 시차를 예. 두고 올라오고 이런 예. 모습을 보여주긴 다만 하네요. 현대 네. 기아는 YTD가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예. KCC 글라스 YTD가 좋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추가로 이따 말씀드릴 텐데 네. 어쨌건 이 맥락에서 KCC 글라스는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얼마나 잘 파는지를 보시면 그건 사실은 어려운 분석이 아니에요. 네. 뭐 대부분 차를 갖고 계시니까 뉴스 조금만 보시면은 차에 대한 어떤 평가, 잘 팔린다, 안 잘 팔린다, 팔린다. 수출 내용. 예, 등등. 수출 내용. 그리고 제가 최근에 들었던 좀 약간 충격, 제가 제 입장 충격인데 어떤 왜냐면 것이요? 현대 기아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예전에 이제 80년대, 90년대 최근까지만 해도 예. 현대차는 애국심을 알고 살 수가 없는 차 아니냐 이런 인식이 많았었는데 제가 최근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벤츠를 모시는 분이 제네시스 G80을 몰아봤는데 친구분이 제네시스 G80 갖고 있어 한번 몰아봤더니 벤츠 못지 않더라. 너무 좋더라. 왜? 그래서 저는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그 정도로 품질이 좋았나? 저도 사실은 기자이긴 하지만 예. 완성차의 볼륨으로는 현대 기아차가 세계 3위이지만은 그거에 볼륨을 밀어붙일 수 있는 거고 품질은 다른 문제 아니냐. 그래서 제네시스가 그 정도 급인가라는 점에서 약간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다른 것보다는 훨씬 이제 현대 기아의 주가나 매출을 갖다가 인식하고 예측하기도 편하다. 시청자 보신들은 그렇다면은 KCC 글라스도 현대 기아가 잘 나가니까 KCC 글라스도 잘 나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거는 큰 오차가 없다라고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현대차 기아와 연동되는 그런 주가 흐름 예. 그리고 뭐 매출 상승이라든지 호재성 이슈에 이제 같이 동반해서 움직이는 흐름에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예. KCC 글라스 오늘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이제 정몽희 회장이 10억 원 자사주 매입을 예. 했다 이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 그렇죠. 같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정몽희 그 회장은 정상 회장의 차남이에요. 그래서 3세로 이제 계열 분리하면서 장남 KCC 장남은 정몽진 회장은 KCC 본체를 가져가고 네. 둘째 차남은 KCC 글래스를 가져가고 셋째 정몽열 삼남은 이제 KCC 건설을 가져간 식으로 가르마를 쳤어요. 예. 물론 이 세 분 사이에 아직까지 지분은 조금씩 남아 있지만 그 가르마는 뭐 틀리지 않다고 보고 정몽희 대표가 KCC 글래스에 무려 10억을 넣어서 자기 자사주를 매입했다는 것은 사회 공헌 활동이 아니다. 그러니까 임원들이 한 주를 사더라도 물론 이제 위에서 눈치를 줘가지고 야 주가가 너무 저평가인데 임원들 너네들이 주식을 좀 사라라는 그런 맥락이 다른 그룹에서 일어나기도 해요. 근데 이런 경우 같은 대표이사가 직접 자기 사재를 털어서 10억을 샀다는 것은 지금 주가가 저평가다라는 걸 본인이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이죠. 그러면 본인이 대외 천명했다는 것은 조만간 주가가 저평가된 부분이 해소가 되고 그럼 주가가 상승하게 된다.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 공시를 갖다가 투자할 때 내일 모레 주가를 갖다가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6개월 뒤에 주가를 갖다 예측한다면은 아주 기묘하다. 그렇게 또 투자를 한다면 깡통을 차거나 폐가망신하는 일은 전혀 없다. 이런 맥락에서 사실은 자사주 매입이 되게 중요하고 대표이사가 10억을 들여서 자사주를 매입했다는 것은 본인이 보기에 우리 회사 주가가 저평가됐다. 그럼 같이 동반 투자를 해서 같이 수익을 갖다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트리거, 모멘텀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주가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예, 예. 지금 현재 저평가 구간에서 이 매수를 했다 이런 예. 의도로 읽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이와 반면에서 우리가 좀 또 살펴볼 만한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KCC 글래스는 현대 기아차가 세계 3위를 질주하고 있는데 주가는 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금요일날 종가 기준으로 아까 제가 그래프를 뽑았는데 네. 정확하게 YTD가 0%예요. 그러니까 KCC 글래스를 1월 2일 날 사셨던 분들은 네. 전혀 수익을 물론 이제 마이너스도 많으니까 네, 저 사실 아까 그래프 예. 볼 때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연동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긴 했는데 예. 사실은 그만큼 탄력적이지는 않아가지고 그렇죠. 예, 예. 아직은 조금 더 여력이 남아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한다면은 더 올라갈 탄력이 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주가가 왜 전혀 올라가지 않고 계속 네. 저공 비행을 하느냐 이렇게 본다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작년 연말에 한전에서 네. 산업용 전기 기기면 요금을 확 올렸어요. 네. 우리가 지금 에어컨이 팡팡 틀어야 되는데 팡팡 틀지 못한 이유가 2년 전부터 네. 한전이 너무 적자를 갖다 지속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네. 올라갔죠. 네. 이걸 갖다 순차적으로 가정용 전기요금을 올렸는데 산업용 전기요금은 계속 머뭇거리다가 왜냐하면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면은 그것이 고스란히 원가에 부담이 되고 기업의 어떤 손익이나 매출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머뭇거렸어요. 근데 결국 버티다가 작년 연말에 한전이 산업용 전기요금 대폭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KCC가 전기료 인상 때문에 부담 가는 금액이 10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억이 넘으니까 네네네. 감당해야 하는 데는 비용이 늘어난 거군요. 그렇죠. 영업이익이 훼손될 수밖에 네.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이 되는 거고 아, 두 번째는 뭐냐면은 KCC 글래스가 인도네시아에 큰 공장을 졌는데 예. 지으면서 당연히 인도네시아의 그 현지 그 화폐로 이제 투자해야 되는데 투자하는 과정에서 환차손을 입었어요. 아, 그러면 환차손이라는 건 장부상의 기입을 하는 거지 네. 실제로 돈에서 뭐 빠져나가거나 매출에 손상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뭐냐면 기업이 환차손으로 영업 적자를 봤다. 그러면 그건 매수 기회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다. 왜냐면 그거는 실질적으로 제품이 적게 팔린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자동차가 리콜이 됐다. 이거 당장 큰 영향 끼치겠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환차손은 그 순간에만 장부사고로만 기입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캐시플로에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겁을 먹고 사실 기관 투자가들은 또 다 알아요. 하지만
외부에서 위에서 야 환차손 입어서 영업 적자 났다는데 너 왜 안 팔아? 이런 얘기 나올까봐 사실은 그걸 파는 것이지 네. 실질적으로 이것이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개인 투자가들의 장점이거든요. 기관 투자가들은 어쩔 수 없이 내부의 레귤레이션 때문에 팔지만 네. 이게 실질적 영향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 개인 투자가들은 그런 맥락에서 환차손이 나왔을 때 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그때 들어가면 제가 그래서 자기의 자산 투자 자산의 20%는 언제나 여윳돈을 갖고 있다가 돌발 변수가 나오면 지난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갑자기 떨어질 때, NK 트레이드 같이 떨어졌을 때 그때 들어가면은 1년에 한 서너 번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럼 20%만 갖고도 100% 수익을 낼 수가 있다. 네. 이런 것처럼 환차손에 나왔어서 영업 적자가 나왔다. 그러면 그때 들어가면은 석 달 정도 지나가면 그 마무리 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의 그 환차손에 생긴 손실이 리커버리 된다. 그러면 이제 수익으로 이제 연결된다. 그래서 KCC 글라스가 주가가 저공 비행한 이유는 전기료가 높아졌고 그다음 환차손 때문인데 그건 전기료 같은 경우도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KCC 글라스의 최종 고객이 현대기아차인데 현대기아차에게 야 전기료가 인상돼가지고 원가가 높아졌으니까 너네 납품한 유리 가격 좀 올리자 했을 때 현대기아차 입장에서 아니 뭐 니네 부품업체 주제에 어디 하청과한테 그런 말을 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또 현대기아차의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면 영업이익률이 10%를 왔다 갔다 합니다. 예. 도요타 정도만 제조업이 영업이익 10% 되는 것이지 현대기아차가 영업이익 10%라는 거는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그걸 다 아는데 KCC 글라스가 정의선 회장한테 가서 뭐 회장한테 찾아가지 않을 거야. 밑에 상무선에서 전기료가 올랐으니까 이번에 납품 단가를 올리겠다 하면은 그걸 거부하겠습니까? 거부하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는 그 부분도 해소될 것이다. 그래서 3분기부터는 당연 전기료 인상분을 정가한다는 정가한 거죠? 네. 그 상품과 매출과 영업이익이 다시 3분기에 나올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정몽희 대표가 이거 3분기에 다 훼손된 것이 올라갈 것인데 그러면 영업이 다시 올라가면 주가도 다시 보험될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이제 그 자기가 자신 있게 10억 원이라는 돈을 들이지 않았을까라고 네. 이제 추정이 됩니다. 네. 좋은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예, 예. 리스크 요인은 없어요? 좀 점검해 보면. 예, 리스크는 이제 가장 강력한 또 사실은 정몽희 대표 자신인데 아, 그래요? 그 문제가 뭐냐면은 올해 이제 2월 달에 국민연금이 정몽희 대표가 너무 보수가 많다라는 것을 주주서한을 보냈어요. 주주서한을 보냈다는 얘기는 뭐냐면 보통 이제 국민연금에서 기관 투자자들 물밑에서 대화를 해요. 전화를 걸거나 따로 미팅을 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문제점이다. 그럼 이제 카운트 파트너가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돌아갔는데 네. 그걸 갖다 개선을 할 의지가 없다. 이런 걸 파악했을 때 공개적으로 국민연금은 정몽희 대표의 보수가 너무 강하다, 너무 세다라고 주주서한을 보냈고 그러면서 동시에 국민연금이 KCC의 글래스의 지분을 낮췄어요. 그러면 그것은 다 무슨 수급에서 당연히 불리해진다라고 알 수가 있고 그러면 국민연금이 그 정도 지분을 낮췄다는 것은 우리나라 다른 많은 또 기관 투자가들인데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도 국민연금이 그렇게 지분 투자를 갖다가 낮췄을 때 섣불리 들어가기가 좀 어려워지죠. 네.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다음 또 다른 또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은 이제 ESG랑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정몽희 대표의 보수가 과다는 것도 ESG랑 관련되지만 또 하나 이제 본질적 ESG랑 관련된 부분인데 정몽희 대표가 몇 년 전에 다 일단락 되긴 했지만은 본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또 다른 이제 남자아이를 갖다가 출생을 시켰는데 그 출생아를 심지어 공시를 했어요. 그렇군요. 당연하듯이 주식을 줬어요. 그 막 새로 태어난 그 친구한테. 혼외자라고 혼외자한테. 말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사실 네. 간통이고 간통이 옛날 같으면 이제 감옥에 갈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데 불구하고 네. 그런 일을 이렇게 저질렀고 그러면 사실은 또 국내도 사실은 그런 일을 네. 접했을 때 야 왜 우리가 굳이 거기다 투자해야 되니?라고 질문을 하면 답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 외국 투자가들은 거기다 민감해요. 그러니까 그 ESG 관점에서 정몽희 대표가 그런 부분을 깔끔하게 지금은 해소됐지만 사실 일일이 기관 투자를 찾아대면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분명한 확신을 주어야지 외국 기관 투자가들이 KCC 글래스의 지분을 높이면서 적극적인 수급의 어떤 불안정이나 안 좋은 걸 해소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거버넌스적 어떤 리스크 요인을 해소하려는 이런 적극적인 모습이 보여진다면 KCC 글라스 주가에도 조금 더 탄력이 붙을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오늘 나온 이런 지분 변동 공시와 관련해서도요. 예. KCC 글라스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투자 전략 챙겨보면 좋을 것 같고 다음 기업도 볼게요. 한솔케미칼인데요. 이쪽은 어떤 기업이죠, 일단? 한솔케미칼은 뭐 아시다시피 한솔그룹의 계열사인데 한솔그룹은 예전에 사명은 전주제지였습니다. 예. 그 전주제지라고 하면 전혀 사명에서 제지 말고는 뭐가 그 느낄 수가 없는데 전주제지의 그 창업주라서 이인희 고문은
고문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사실 실질은 창업주인데 고문이 여자분인데 네.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녀예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예. 그 여러 재벌들의 그 가풍이 다른데 네. LG가는 여성들의 경영 참여를 금기시해요. 예. 현대가나 삼성가는 조금 이제 그 삼성가는 아예 터주고 현대가도 약간 이제 그 꺼리는데 삼성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표적으로 이제 경영을 참여시켜준 대표적인 분이 이제 신세계 그룹. 그 임명 회장이 분간시키면서 임명 회장이 자기 몫으로 신세계를 갖고 나간 거고 네. 이인이 장녀인 이인이 고문 역시 전주제지를 갖고 나갔어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한솔제주로 이름 바꿨는데 여전히 범삼성가의 일원이다. 그런 관점에서 한솔케미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인희 고문은 이미 돌아가셨고 네. 지금은 이제 장남인 조동 회장이 회장으로 있는데 이미 벌써 삼세 승계로 이제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그 장녀한테요. 조현주 네. 부회장한테 네.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근데 그 한솔케미칼은 이제 범삼성의 일원으로서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그래서 어떤 뭐 노르웨이 쪽에서 예, 예. 관심을 갖나 봐요. 예, 예. 이쪽에. 그래서 노르웨이가 사실은 그 우리가 알기로는 북해 그 유전을 갖고 있는데 북유럽 3국 중에 하나입니까 노르웨이가. 그러면 노르웨이가 보통 우리가 언제 많이 인지가 되냐면 12월 한 초순부터 해가지고 노벨상에 대한 소식이 들릴 때마다 그 노벨이 노르웨이에다가 의탁을 하면서 노벨상을 물리학, 화학상, 평화상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인지를 하고 노르웨이 무슨 뭐 소식이 있냐 뉴스가 있나 싶을 정도로 되게 평안한 국가예요. 네. 근데 노르웨이가 가장 강력한 강점이 안알려진 강점이 뭐냐면 북해 유전을 갖고 있어가지고 세계 10대 산유국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산유국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포항이 나오잖아요. 하면 들썩들썩했는데 네. 유전이 나오면 너무 좋겠죠. 네. 그 유전이 나오면 그 우리나라 전체 부가 올라가니까 네, 네. 노르웨이는 그 엄청난 부를 갖고 어떻게 그 국가를 운영하기로 했냐면은 전액 대부분을 갖다가 해외에 있는 주식과 부동산 투자하기로 했어요. 아, 그래서 네. 그 투자하는 기관이 노르웨이 중앙은행이에요. 중앙은행이다 보니까 이 자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세계에서 몇 손가락 꼽히는 자산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5% 넘게 한솔케미칼을 갖고 있다고 공시를 했어요. 아, 예. 그래서 한솔케미칼 공시를 했으니까 그런 기관 투자가들의 공시가 우리에게도 중요한 주는 시사점이 뭐냐면 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해야 열심히 스터디를 하고 이모저모를 살펴본 다음에 이 회사를 투자했을 때 본인들에게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했으니까 투자를 했다. 그러면 최소한 이 회사가 깡통 찰 일은 전혀 없다라는 안도감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투자한 것을 스터디를 내 대신 해줬으니까 하다못해 이 회사 갑자기 유성준열을 빵 때리면 오늘 이제 페트론이라고 갑자기 주가 너무 안 좋은데 금요일 날 장마감하고 갑자기 유성준자가 발표를 했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 기관 투자가나 개인 투자가들 겁나거든요. 네. 그런 것들 재무제표를 다 분석을 해서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투자했을 것이다. 그럼 우리는 그런 투자가만 골라서 투자를 하더라도 우리는 1년에 최소 20% 정도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게 공시에서 되게 중요하게 주는 시사점입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중앙은행 같은 큰 손이 한솔케미칼에 투자했다는 것은 한솔케미칼이 되게 유망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럼 한솔케미칼이 어떤 점에서 유망하다를 보냐면 케미칼이라고 이제 설명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반도체 공정에서 가장 필요한 과산화 수소수를 갖다가 한솔케미칼이 우리나라에 몇 손가락 꼽히는 공급자입니다. 예.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은 아까 KCS 글라스의 주가랑 매출에 연결된 것은 이제 현대기아차의 이제 매출과 차량 그 선적이고 그러면 한솔케미칼의 주가랑 매출을 가지고 결정짓는 것은 반도체 업황이다. 특별히 삼성전자에다 많이 납품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갖다가 재고를 쌓아서 증설을 한다. 양산을 높인다. 그러면 더 어쩔 수 없이 한솔케미칼의 과소한 수소를 쓸 수밖에 없다. 그런 맥락으로 한솔케미칼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1분기에 삼성전자가 작년 4분기는 적자를 냈어요. 근데 1분기, 2분기 연속 흑자를 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3분기, 4분기에는 더 전망이 좋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구글이 그 제미나이의 새로운 버전을 내놓으면서 우리가 놀랄만한 그 앱을 내놨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 슈퍼앱이라고 그러는데 자동차 타고 가면서 야, 나 금요일 저녁에 영화를 보려고 그러는데 영화를 예매해줘. 그러면 알아서 다 예매를 해줄 수가 있어요. 간단한 거냐 생각하지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영화를 예매하려고 그러면은 금요일 날 적합한 40대 남자가 자기 부인이랑 볼 영화를 알아놔야 되고 두 번째 그 영화를 보기 전에 영화 앱을 예매하려면 지불을 갖다가 동시에 결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시는 하나 있지만은 그 지시를 받은 슈퍼앱이 메신저를 통해서 결제까지 다 포괄할 수 있어야 되고 막히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앱을 통해서 이동거리 다 파악을 해야 돼요. 그 적합한 시간에 예매 시간 맞춰야 돼요. 이런 거를 앞으로 이제 그 구글의 앱이 제미나이 앱이 할 수 있다.
라는 걸 지난주에 한번 공개를 네.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영상도 마찬가지고요. 영상에도 이미지, 동영상도 같이 만들 수 있고, 뭐 하반기에 오픈AI가 챗GPT를 통해서 영상도 만들 수 있고, 제가 길게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다 반도체 D램에 대한 수요에 대한 촉발 요소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 업황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설명을 주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반도체 D램이 지금도 나쁘지 않은데 하반기에 더 좋아진다. 그러면 과선 한솔케미칼의 과선 소스를 또 쓸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한솔케미칼이 지금 YTD가 금융할 기준 YTD가 안 좋긴 하지만 하반기에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반도체 업황과 구조가 그러니까요. 그런 맥락에서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한솔케미칼에 투자했다라고 이제 여겨집니다. 제가 뭐 직접 뭐 전화해보지 않았고 전화했어도 저희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 얘기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 네. 대표님, 저희 한 1분여 정도 저희한테 네. 시간이 좀 주어졌는데 이 한솔 케미칼 관련해서 좀 정리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예, 예. 그래서 전체적인 업황과 비즈니스를 설명드린 대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특이점이 무엇이냐면 근데 한솔케미칼이 3세로 넘어가면서 경영권이 안정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조동현 회장 일가를 비롯한 그들의 가문은 15% 미만을 갖고 있고 15%는 불안정하지도 않고 안정하지도 않은 그런 기준입니다. 10%는 불안하고 20%는 안정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15% 중간이죠. 근데 그 중간인데 국민연금, VIP 자산운용, 그다음에 그 외국계 투자관에 필요해서 이번에 노르웨이 중앙이 또 5%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4개 기관이 5% 이상 다 지분을 갖게 됐는데 4개 기관 중에서 3개 기관이나 2개 기관이 연대를 해버린다면은 그 한솔케미칼의 조동 회장 일가를 갖다 내보내고 경영권을 빡 바꿀 수도 있다. 그런 경영권이 불안정하다는 점에서 좀 되게 특이한 종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KCC 글라스 이어 한솔케미칼까지 오늘 공시 통해서 이 투자 전략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조호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8월 19일 앵커 브리핑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된 해리스 부통령의 경제 정책이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리스 경제 정책이 나온 김에 트럼프 정책까지 좀 같이 하고 주요 특징들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관련 종목들, 관련 업종들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오늘 내용을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리스 경제 정책 핵심 문제 중산층 저소득 지원 초점이 되어 있고요. 이 가장 큰 특징이 가격을 통제한다는 얘기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이죠. 가격 담합 방지 법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품이라든가 생활 필수품의 가격을 억제하겠다. 그러니까 물건값, 재료값이 올랐다고 그래서 그 재료값이 오른 부분을 소비자 가격에 재료값이 오른 것 이상으로 전가하는 것을 차단을 하겠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좌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동들의 세금 공제를 확대하겠다. 거의 뭐 한 150%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주택 구매자들을 위해서 직접 보조금 25,000원 직접 보조금 거의 뭐 계약금 쪽으로 이제 지급을 할 수 있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 법인세는 올리겠다라는 얘기가 있고 뭐 친환경 에너지 정책은 뭐 이제 그동안 많이 나왔던 얘기고요. 앞에서 이제 가격 통제하는 요 내용과 연관돼서 볼 수 있는 게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 인플레이션 대응은 이 생활비를 좀 낮추는 쪽으로 대응하겠다. 중산층과 저소득층 지원을 통한 불평등을 해소하겠다. 민주당스러운 전략들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반면에 이제 트럼프 정책도 한번 보죠. 큰 틀에서 보면 트럼프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친기업적 정책을 여전히 이제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 통제 관련돼서는 반대, 자유시장, 기업들이 알아서 하게 놔둬라, 시장에 맡겨라는 그런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그런 기조 유지하고 있고요. 아동 세금 공제는 오히려 축소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주택 구매에 대한 직접적 보조금을 뭐 없다, 왜 줘야 되느냐 이런 인식이죠. 법인세는 지금 21%인데 이것도 사실 트럼프가 2016년도에 내린 건데 더 낮추겠다. 15%까지 좀 낮추겠다.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소비자 보호 이것도 시장에 맡겨야 되는 문제다. 소비자 보호를 정부에서 왜 해주냐라는 그런 인식이 좀 깔려 있는 내용이고요. 인플레이션 대응은 에너지 가격을 낮춰서 하겠다. 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이제 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겠다. 이제 그 얘기가 결국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대응 그렇게 하고 경제적 불평등 해결, 감세 정책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촉진하겠다. 흔한 말로 이제 낙수 효과, 트리클 다운 정책을 펼치겠다. 전형적인 이제 친기업 정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종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리스 경제 정책의 핵심은 가격 담합 방지, 아동 세금 공제 확대, 첫 주택 구매 대출 크게 세 가지. 어떤 그 서민적인, 그다음에 아동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여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좀 세심한 어떤 그런 정책들 내용이 담겨 있고 또 굉장히 민주당스러운 정책들이 담겨 있다. 오히려 바이든 때보다 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는 거. 이를테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나올 때만 해도 이제 친환경 정책이라든가 이렇게 좀 그다음에 친반도체 정책 등등 이런 좀 큰 틀에서의 어떤 그런 미국의 제조업을 좀 되살리겠다 이런 좀 큰 틀의 어떤 정책에 집중을 했다고 그러면 해리스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되면 이미 그런 정책들은 바이든 때 다 추진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으니 나는 그 큰 정책들 때문에 그동안 조금 미진했었던 이런 서민들 또 아동들, 여성들을 위한 그런 정책들을 펼치겠다. 그러니까 큰 것과 작은 것, 거시와 미시를 다 한꺼번에 이제 챙기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좀 됩니다. 반면에 이제 트럼프 정책의 핵심을 좀 종합을 해서 보면 물가 안정, 이거는 이제 해리스와 비슷한 내용이 되겠고요. 방식이 다를 뿐이지.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 아시는 것처럼 보호무역과 관련해서 무역 관세를 지금 기본 10%, 최대 20%까지 기본적으로 일률적으로 부과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내용을 하겠다. 그다음에 법인세를 이제 15%까지 내리겠다. 친기업적 정책인 내용인데 트럼프 경제 정책의 어쨌든 핵심은 물가 안정과 자국 산업 보호. 이게 서로 균형이 잘 안 맞는다라는 겁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인플레가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당연히 이제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인플레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어쨌든 이런 상황은 사실 2017년도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도 이미 나타났던 그런 혼란스러움의 재현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살펴봤고요. 두 후보들의 경제 정책에 관련된 평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조금 부정적인 평가들이 나오는데 해리스 같은 경우는 저렇게 가격 통제한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사회주의 정책에 가깝다 이런 논란이 지금 공화당을 중심으로서 보수층에서 나오고 있고요. 시장 가격의 과도한 개입에 대한 우려감이 그래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세수 감소와 사회 안전망 확대. 그러니까 세금을 덜 걷는데 사회 안전망을 확대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결국은 또 바이든 때처럼 과도한 국채 발행 문제가 이슈가 될 수 있다. 근데 국채가 발행이 늘어나게 된다면 당연히 또 미국 국채 금리가 끌어올라갈 수 있는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역시 해리스도 이 세수 감소와 이 사회 안전망 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좀 균형이 안 맞는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다라는 지적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트럼프는 앞서 말씀대로 인플레를 자극하면서 어떻게 보호무역 정책을 할 거냐 이런 얘기. 그다음에 친기업 중심으로 세제 정책을 펴다 보니 당연히 일반 국민들과의 어떤 그런 형평성 문제 이런 게 또 제기가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친환경 정책에 대한 후퇴 우려, 이 화석연료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이걸 통해서 물가를 안정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것도 역시 앞뒤가 안 맞는 얘기긴 하죠. 어쨌든 친환경 정책 때문에 후퇴 우려가 있기는 한데 일각에서는 지금 친환경 정책의 대표적인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이쪽이 공화당이 좀 장악을 하고 있는 이런 지역들이다 보니까 실제로 정책을 펼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두 경제 정책에 따른 수혜 업종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리스 같은 경우와 트럼프 모두 테슬라가 들어가 있는 게 이례적인데요. 해리스 쪽에서는 이제 친환경 관련주로 당연히 얘기가 되는 건데 트럼프 쪽에서는 테슬라라는 기업보다는 트럼프라는 머스크라는 트럼프 지지한 이 CEO와 관련돼서 수혜가 기대가 된다. 사실 이게 이것도 좀 재미있는 그런 포인트이긴 합니다. 반면에 이제 해리스 같은 경우는 주택 관련돼서 이제 보조금을 지원해서 주택을 많이 살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이 레나 코퍼레이션 같은 이런 부동산 관련 회사, 주택 관련 회사 수혜가 예상되고 소비재라든가 아동 쪽에 친화적인 그런 P&G라든가 킴벌리 클래크 같은 회사들 수혜가 예상이 좀 되고요. 반면에 트럼프는 이제 엑스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화석 연료 회사들 역시 좀 기대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캐터필러가 아니라 캐터필러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이 건설과 부동산 쪽에 대한 수혜가 예상되면서 캐터필러에 대한 수혜. 그다음에 이제 금융주들 좀 기본적으로 규제를 완화한다는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융주들이 대표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월가가 이번에는 민주당이 아니라 트럼프 쪽에 좀 지지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그래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현재 미국 대선 상황은 해리스가 근소한 차이로 우세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아주 바짝 추격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은 박빙이고요. 사실은 누가 기선을 잡았다 얘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정책 같은 경우 트럼프가 되면은 되게 안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친환경 정책을 퇴보라는 거, 후퇴라는 건 사실상 지금 글로벌 어떤 흐름상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결국 트럼프가 뭐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더라도 투자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막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트럼프가 됐을 경우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 관련돼서는 좀 걱정스러운 IRA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는 분명도 있고, 그다음에 그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간에 확실한 거는 이 전력 공급 관련된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은 여전히 계속 좋을 수밖에 없다. 워낙에 좀 전력 공급 문제가 시급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다 있습니다만 이 부동산, 주택 관련된 기업들의 어떤 수혜도 예상이 된다. 이런 공통점도 좀 일부 있긴 합니다. 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될지 아직 시간이 몇 달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어쨌든 민주당 쪽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될 수 있도록 재무 쪽에서 유동성 공급 정책을 계속 펼치느냐 이게 시장에서는 또 하나의 관심사가 되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현재 구간 시장을 해석해 보자면 빅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경계감이 아직 네. 크게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이 최근에 반등 기조를 좀 보였을 때 상단을 어느 정도 좀 걸쳐두고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시점인 것 같거든요. 오늘도 월요일 2시간 저희와 함께 하셨고요. 오후장도 저희 이데일 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